반갑습니다. 저는 진동섭입니다. 오늘은 변화된 일상 우리 아이의 교육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연말쯤에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스앵님, 주영쌤이라는 분인데, 그런데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 있구나. 그 사람이 바로 저라서 여러 번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공부가 뭐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능인 줄 모르고 그게 그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조언하는 프로그램이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바로 예능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결에 예능인이 되어버린 진동섭입니다. 프로그램이 잘 나가니까 책도 쓰자 그래가지고 이런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요. 초등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대학 가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고3부터 앞으로 유치원 학생 직전까지, 초등학교 1학년 그런 정도까지 어떻게 하면 그 학생을 올바르게 부모가 지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의 하나일 테니까, 실제로 그 앞으로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고 그 대학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길렀으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마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오늘 마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그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요. 저도 어릴 시절에 제 부모님이 저한테 넌 착해야 된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착하다의 개념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거였는데 지금은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플러스 뭐가 있나요? 나눔, 협동, 배려, 뭐 이런 것이 잘 되는 그런 학생들을 착하다고 얘기하죠.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을 중시하는데, 그 협력적 자기 주도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코에이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착하다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옛날엔 점수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많이 외워가지고 정답을 잘 골라내면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나 지금이나 목표는 인성과 실력이지만 이제 개념이 달라진 거죠. 착하고 실력 있고. 문제가 어딨냐면,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를 어쩌다 가니까 친구가 새로 생기질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은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학원에서 사귄 친구들은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마을 공동체에서 학생을 같이 돌보면서 학생들의 친교 관계를 넓힌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될 텐데요. 네, 하여튼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인성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실력인 거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바람직한 학생상은 어떤 학생상일까요? 1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2번, 공부를 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 3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늘 좋은 학생. 누굴까요? 답은 2번. 그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할 때도 계속 놀고 놀 때도 계속 논다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하시는 거 보면 놀 틈을 안 주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다. 놀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요.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만 하는 어른들을 워커홀릭이라고 하고 비웃죠. 근데 노는 게 뭐죠? 노는 것이 몸치장에 관심을 두고 쓸데없는, 어른이 볼 때 별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류에 노는 게 있고, 또 한 부류에 노는 건 자기 취미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취미 생활을 깊이 연마하고, 학교 다닐 때 힙합을 췄어요. 혹은 아니면 또 뭐 있나요? 밴드를 했어요. 아니면 농구를 열심히 했어요. 이런 체육이나 예술 활동, 독서를 열심히 했어요. 음악을 잘 알아요. 음악 감상에 깊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세계를 깊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전공 말고, 공부 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노는 학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깊이 있는 활동보다는 실제로 그냥 놀길 좋아하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유튜브 볼 땐 유튜브 봐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서 기타를 잡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더 두고 지켜볼 일이죠.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공부해서 남준이에 해당되는 학생과 공부해서 남조라에 해당되는 학생인데요. 공부해서 남준이라고 얘기하면 공부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아실현. 그런데 공부를 다 했으면 공부해서 남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공부해서 남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니까 그 말이 국가교육과정 안에서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홍익인간. 그러니까 자아실현과 홍익인간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가는 그런 교육의 테두리가 움직여지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가 공부해서 남주냐 뿐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 가면 좋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을 대학에서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가지고 그 대학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그 대학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도 여기서 다르지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길렀는데 대학은 다른 걸 원한다 그러면 그 대학은 사람을 못 뽑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 네 개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인데,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현재 대학을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학교에서 낸 성적으로 대학 가는 방법, 대학에서 내는 성적으로 대학 가는 방법, 국가가 낸 성적으로 대학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국가 시험은 전 과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대개 45만 정도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니까 선택형 시험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 절반 정도밖에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보면 되니까 학생들은 절반은 자고 절반은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그 시험 공부도 생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대학에서 보는 논술 시험은 대학이 출제하는 건데, 그런데 예전에는 5시간, 3시간 이런 긴 시간의 논술이 있었지만 지금은 논술 시험이 되게 2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2시간 이내에 답안지를 하나 받아서 그걸 채점해서 선발한다라는 게 학교 공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녀서 그 잘 다닌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오는 제도,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싶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거 아니냐. 학교가 학습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뭘 배우든지 성적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뭘 배우든지 성적만 좋으면 되니까 당연히 쉬운 걸 배우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자 수가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쉬운 게 곧 수강대 수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고 점수 따기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어려운 걸 배웠으면 좋겠다. 어려운 걸 배워서 대학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의 입장과는 반하죠. 그런데 종합전형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까지 꼼꼼하게 보고 선발하는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 수준에서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그 결과 실력이 향상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향상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의 공부를 유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이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고교학점제가 돼도 그 입시는 그대로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5년도에 고등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입시도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세 가지의 입시의 방식,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이 전형 요소는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제 지금은 학교에 가서 365일 자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이 졸업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험을 잘 못 봤다 아니면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F야 이렇게 되는 그런 제도가 좀 달라지고요. 대학 가는 데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간다.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언제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학생 7살인 학생이죠. 지금 현재 7살인 유치원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2033년 대입인데요. 그때가 되면 아마 대학이라는 개념이 그때도 지금처럼 유지가 될지 하는 것들이 좀 의문이거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공부 요소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전형은 수능 잘 보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잘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학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걸 뭘 가지고 뽑을까? 다시 우리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 그러면서 실력과 인성과 실력을 갖춘 학생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대학에 오는 모든 학생은 다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아이가 다 협력을 잘하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착하냐는 잘 모르겠어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 잘하고의 부분. 근데 공부 잘하고의 부분이 있는데 이 공부 잘하고는 뭘까 하는 부분들인 거죠. 결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요소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배웁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과목을 배웠잖아요. 옛날에는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다른 과목을 배웁니다. 본인이 선택합니다. 이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학생들이 배웁니다. 같은 학년인데 다르게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는 방식도 예전에는 교과서 그대로 배웠는데 지금은 네가 해봐, 찾아봐, 토론해봐, 토의해봐, 보고서 써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학습 경험을 갖게 되고 학습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알 수 있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어가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어로.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뭔가 실행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가진 사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외울 건 외우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건 기억할 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참여한 경험을 늘려라. 그 경험을 통해서 너의 학습 결과, 성과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이 그것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장한 학생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고르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그냥 글 한 편 쓰는 학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다. 그래야지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뽑는 건데요. 사회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실패한 학생들도 있고 뭐 내성적이라 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현재는 이제 수능 정시 40%를 뽑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서 수능 40%가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산출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이런 학습을 하는 공부, 이런 공부는 그 수능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한다 그래서 수능만 공부하지 말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수능이 필요해. 그러면 그 수능 공부를 하러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라. 개념을 모르고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점수가 좋기가 어렵거든요. 염두에 두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학생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옛날 기억으로 생각하면 뭐 요즘 말로 하는 라떼는 문제를 주로 풀었죠. 그런데 지금의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단원이 시작을 할 때 생각열기라고 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는 왜지 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이게 왜 이상한지, 이것이 왜 낯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왜라는 문제를, 왜 궁금한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하고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학습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 활동이 나오고 그 기본 학습 활동이 끝나면 심화 활동이 나오는데요. 예전 같으면 학습 활동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외운 것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아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학습 활동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문제 해결력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만들어 본 경험, 이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 활동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 활동이라는 것이 혼자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뭐 토론해보자, 뭐 같이 찾아보자, 뭐 팀을 만들어서 그 모둠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협력 활동 혹은 뭐 협동적 문제 해결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사항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써 있게 되는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보면 아,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하고 잘 어울려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그 협력적인 활동을 잘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보고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비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과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교과 수업 시간에는 문제만 풀었으니까 비교과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과 활동이 예전 동아리 활동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과고요. 비교과보다 중요한 것이 교과죠.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과 수업에 참여하세요가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그 과거 용어로 수행 평가, 지금 용어로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해가는 과정 혹은 어떤 것을 만들어가거나 어떤 실험을 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이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수정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과정이 있으니까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 학생의 결과물이 어느 수준에 올라왔는가를 평가해서 학생들이 아, 이렇게 해냈구나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다 점수를 주고 그리고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그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 학생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마도 아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칭찬을 해줘라. 해결은 누가 하죠? 엄마가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엄마 공부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해력은 네가 해라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아이가 찾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공부하다가도 그만두게 되고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에게 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 만약에 잘 못했다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잘했어 뭐 이렇게 용기를 불러주는 것이 그 의미가 있고요. 커봐 내가 뭐라 그랬냐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목표는 어딨냐면 깊이와 넓이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해라. 그리고 넓게 해라.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영재교육을 하든가 선행학습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넓게 가지 않고 깊이 쭉 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3 것 다 뗐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보면, 그 수학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절에 필요한 뭐 책 읽기,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학생이 배워야 될 사회적 관계 이런 데서는 좀 멀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나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건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넓이를 넓혀주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홈스쿨링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내신이 나빠가지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내가 그 수능을 잘 봐야지 하면서 그 집에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퇴하는 거죠. 그 눈에는 잘 안 띄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해요. 이러는데 대개 2주 안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 쓸모없는 것만 배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것보다 공부를 더 안 해요.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죠.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방학이 한 달이어도 견디기 힘든데 1년 내내 방학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학교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서 학생이 무너졌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게 하죠? 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루 공부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규칙적이 됩니다. 하루 공부의 계획을 세워라. 더 깊이 보면 일단 한 학기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떤 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잘라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 기말고사 볼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언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이 탁상 달력 있잖아요. 매일 날짜가 써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계획도 세워야 되죠.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이 동그란 표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것은 좀 의미가 적고요.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수업대로 공부를 쭉 해나가는 시간은 놔두고 혼자 공부할 때 학교 복습하는 시간과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챙기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을지 일단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표 짜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계획표를 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계획표를 잘 짜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표를 안 짜고 공부하면 좋아하는 공부는 하고 싫어하는 공부는 오늘 못했네? 다음날 되면 오늘도 못했네? 이렇게 하고 계속 넘어가서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표를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표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가 계획표를 짜오면 그 계획표를 보고 학생과 상의를 하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일주일쯤 생활해보고 난 다음에 안 맞으면 고치고요. 또 그 일주일 생활해보고 난 다음에
안 맞으면 고치는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한 학기 동안에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평가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칭찬하기인데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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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잘한 것만 칭찬하고 못한 것은 좀 눈을 감아주시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혼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혼내고 절대로 봐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아이한테 한번 아이가 자기 약속을 안 지키거나 과제를 안 했어요. 그럴 때 이번만 봐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딱 3번 이번만 봐주는 거라고 하는 순간에 영원히 봐주는 게 돼버립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근데 집에는 엄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이에게 반드시 단호해야 되죠. 엄마가 혼내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얘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그러지 마라 쪽으로 숨어버려서 절대로 안 고쳐지거든요. 어쨌든 가족이 잘 해야 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고 서로 짜증이 나지만 그냥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그 거리를 두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 내에서 잘 지내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거나 아니면 뭐 헤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원인이 대부분은 엄마가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 겁니다. 엄마가 부지런하시면요, 아이가 뭐 할 때 조금 더듬으면 바로 못 참고 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엄마가 해줬으니까 옆에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죠. 엄마는 실력이 느는데 그런데 아이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대학은 엄마는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애는 대학을 못 가죠. 그렇죠? 엄마가 게을러야 됩니다. 엄마가 입으로 해라. 이렇게 너 이거 해. 이렇게 해놓고. 전에 공부가머니에도 그 농구선수인 그 주희정 선수의 딸이 계란을 깨는데 계란을 못 깨는 거예요. 고등학생 딸이. 왜 못 깰까요? 엄마가 맨날 해줬거든요. 그 어머니께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엄마가 말로만 하세요. 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가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아이가 말로 엄마가 시켰는데 완성을 했어요. 칭찬하는 거죠. 칭찬을 하면 그러면 아이가 야 나도 해냈어 라는 성취감을 갖게 되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더 칭찬받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엄마가 해야 될 일 1번 엄마는 게으르다. 두 번째 엄마는 칭찬을 한다. 이런 거. 그 다음 엄마가 계획표를 점검해 준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우리 애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그 노트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쓰는 거죠. 보면서 쓰다 보면 첫째는 지금 하는 사람의 말을 놓치지 않게 돼요. 드라마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놓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습을 하고 그리고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메모를 해가면서 단어 수준, 문장 수준으로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화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 5분 안에 볼 수 있는데 녹화를 하려면 1시간짜리 수업 녹화는 1시간 동안 들여서 봐야 되거든요. 찾기도 쉽지가 않고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책 읽기인데요. 그 아이들이 어릴수록 위인전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롤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데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읽어가면서 나중에 꺼내 읽을 수 있는 자기가 꺼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산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그 삶의 용기를 갖게 되고 굉장히 그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근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인문학 강조하고 우리 이 강좌도 인문학과 관련된 강좌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아닌 야만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만에서 인간으로 이 아이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그렇게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책을 읽자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자. 제가 쓴 책에도 앞에 초등부터 준비하라, 뭐 입시 설계는 초등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에 상당 부분은 책 읽자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방법과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현재도 각각 40%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런데 수능 국어는요, A4 한 장 정도의 글을 잘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독서는 한 그래도 200쪽 정도 되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뭐가 있었는지를 쭉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A4 10장으로 정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능력이에요. 이제 이런 능력이 단숨에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책을 읽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교과서에 한 5쪽쯤 되는 글에 긴 글이 나오고요. 중학생이 되면 그림 없는 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독후감 경시대회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제 거의 어른에 접근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이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라고 내세우는 책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가 자그마치 500쪽이에요. 이 정도 책은 읽을 수 있어야지 내가 대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목표는 어디 있냐면요. 500쪽쯤 되는 책을 500쪽 아니라도 됩니다. 200쪽쯤 되는 책을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운 책 다시 꺼내 읽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책을 읽고 A4 10장 정도로 요약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중요한 질문 2개 정도를 붙일 수 있는 능력.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그 좋은 대학 가고 그 대학 이후에도 공부하고 나중에 직장 생활이거나 사회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기초가 어딨냐 하면 지금 어머니가 아이의 독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두서없는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문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그 학생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문제고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게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좀 게을러져야 된다. 아이를 칭찬해줘야 된다. 아이의 실패 경험 이런 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인생을 결정하는데 ABC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ABC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니 기초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A는 뭐지? 그래서 A는 애티튜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C는 초이스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하다가 이제 그 어디서나 얘기하는 뭐 OECD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세계 교육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B가 뭘까요? B. 제가 오늘 얘기로 생각해 보시면 B는 아마도 북이 아닐까. 책 읽는다라는 것이 그 부킹이었으면 좋겠는데 부킹은 다른 뜻이죠. 부킹에는 책 읽는다는 뜻은 없고 다른 예약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서 뭐 좀 다른 의미이지만 어쨌든 인생의 ABC라는 게 있는데 B는 뭘까요? 중요한 내용을 각자 그 하나씩 써보면 좋겠습니다. 뭐 브레이브도 있고 브레인도 있고 뭐 다양한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좋은 말 중에 하나를 정해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선택 역량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B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온라인 시대에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